반갑습니다. 대관이대학교 사상과학교실의 조교수 김성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상과학 2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쇼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사상과학 1, 지난 학기까지는 사상과학의 총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음인 병줄론까지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 사상과학 2 시간에는 남은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병줄론들, 그리고 각종 주요 임상표현과 질환들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계획 및 평가입니다. 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소양인 병줄론, 태음인 병줄론, 태양인 병줄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체질별로 실제 임상에서는 자주 쓰는 처방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비용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사상체질과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내 체질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운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암 말기 혹은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 중인데 이 질환에 대해서 개선, 극복하기 위해서 내 체질별로 맞는 음식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왔다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음식이라든지 운동법들을 가르쳐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섭생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이제 작년까지도 작년에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주요 임상표현형과 주요 질환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보는 질환들이라든지 자신 있는 임상표현형 이런 것들을 각 학교별로 따로 가르쳤다면 작년부터 새롭게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전국 한의과 대학을 상대로 전국 한의과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런 질환들은 확실히 사상체질과적으로 치료했을 때 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임상 표현형과 주요 질환들을 토의를 통해서 정하고요. 각 내용들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키마, 진단기준, 그리고 체질별 치료 간단하게 교과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평가는 TBL과 기말고사 출석 크게 세 가지인데요. TB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학년들이 예과생 때라든지 본과 1, 2학년 요때 TBL을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TBL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수업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TBL을 일단 예정은 각 주차별로 10점씩 총 5주를 진행해서 50점을 배정해서 총 점수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40점.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중간고사 대신으로 이제 팀 베이스 러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TBL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출석 10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팀 베이스 러닝은 좀 더 이제 학습이라든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팀 베이스 러닝은 한 학기 전체, 즉 15주면 15주 전체를 팀 베이스 러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과목 특성상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그 국가고시는 아마 여러분 학년까지는 필기형, 그러니까 암기로 된 암기를 하고 그 암기된 내용에서 필기로 치는 시험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텍스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인 면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얼만큼 많이 중요한 내용을 외웠냐죠. 그래서 기말고사도 비중이 작지는 않다는 거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출석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상학 2 시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팀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기반 학습, 팀 베이스드 러닝이란 무엇인가? 일단 크게 한마디로 한 줄로 하자면은 매주차 학습 내용을 개인 및 팀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팀 베이스드 러닝, TBL이라니까 이제 비슷한 PBL 지난 학기 때 했었죠. 이런 PBL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문제, 즉 체질 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그런 큰 문제를 3주 이상에 걸쳐서 팀 단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질 감별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열린 결과보다는 좀 더 닫힌 결과에 가깝지만은 여러분들 과목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참신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혁신적인 건축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열린 결과와 해결책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팀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의 내용을 개인 및 팀으로 학습해서 그 주차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해당 주차에 그 주차의 학습이 끝이 나게 되고요. 3주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PB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팀으로 해결을 받다면은 팀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학습 자체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으로도 학습하고 팀으로도 학습한다. 그래서 이런 팀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탐구를 해야 되는 열린 결과보다는 매 주차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비교적 닫힌 내용 결과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소음인 표병을 배웠다, 소음인 립병을 배웠다면 소음인 표병 가지고 한 주차에 대해서 제가 쭉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팀 베이스 러닝도 마찬가지로 소양인 그 표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양인 표병을 한 주차 가지고 개인과 팀으로 협동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주차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주차별로 딱딱딱 끊어서 하는 이 팀베이스 러닝이 닫힌 결과 유리하다고 했는데 의학 및 국가고시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 성취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될 어떤 수기와 지식이 되겠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닫힌 결과, 예를 들어서 이학적 검사, 어깨 어플레이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검사법 자체가 열린 결과가 아니잖아요. 닫힌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일정 수준 알고 있는가를 할 때 이 팀 베이스 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개인별로 누구는 잘 습득하고 누구는 잘 못 습득할 수 있지만은 그 개인 학습 뒤에 이어서 팀으로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인 학습이 좀 떨어지는 학우들은 개인 학습이 높았던 학우들과 같이 팀을 맺어서 학습을 하면서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 즉 상향 평준화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 베이스 러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매우 쪽지 시험하고 매주 이제 영상을 봐야 되고 번거롭고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는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 베이스 러닝의 어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 문제, 마치 PBL에서 주어진 문제와 같이 임상 문제를 던져주고 그 임상 문제에 대해서 그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해결을 할 때 무조건 닫힌 결과뿐만 아니고 뭔가 팀 간에 토론을 하면서 또 논문도 검색하고 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법,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치료 방법, 뭐 어떤 검사법을 쓰겠다, 어떤 처방을 쓰겠다, 어떤 침술까지 더해서 쓰겠다, 그런 치료법과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팀 기반 학습 과정 각 단계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스텝 1은 사전 학습 단계입니다. 강의 실제 시간 1에서 2주 전에 제가 PPT와 영상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PPT와 영상을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각자 학습한 것 얼만큼 학습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면 누구는 아예 안 듣고 올 수도 있겠죠. 사전학습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강의 시간이 되었을 때는 바로 스텝 2 개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개별로 사전학습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이 사전학습의 영상을 얼만큼 잘 들었는가, 개별적으로 얼만큼 잘 학습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여기서 스텝 2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학습 내용을 잘 알고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학습 내용을 굉장히 일정 수준 성취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텝 3가 이루어집니다. 강의 시간에 개별 점검이 다 끝나면은 바로 팀별로 퀴즈를 풉니다. 이때 퀴즈는 스텝 2에 개별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즉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팀으로 푼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2번으로 생각했는데 쟤는 4번으로 생각했네. 쟤도 4번으로 생각했네. 내가 틀리게 생각했나? 내가 학습이 모자랐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야, 그러면 왜 4번이 정답인데? 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전체가, 팀 전체가 상향 평준화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3 팀별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4 단계는 미니 강의로서 제가 그 퀴즈를 풀어드립니다. 좀 빠르고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실제 사전학습에는 이러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살짝 이런 면으로 다른 면도 있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퀴즈 풀이를 하게 되고요. 자, 스텝 5가 어찌 보면은 뒤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배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듣는 강의 시각보다도 한 차원 한 단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스텝 5입니다. 스텝 5 합숙 적용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상 문제, 예를 들어서 46세 여성이고 그 다음에 주증상은 어떻게 되고 과거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이러한 현병력과 과거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호소를 하는데 당신은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사전학습했던 것, 개별점검, 팀별로 풀었던 퀴즈 이런 것들에 답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검색을 하면서 보다 최신 지견 혹은 최신 해결책 이런 것들 자체를 팀 단위로 서로 검색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임상 문제가 주어졌을 때 판에 박힌 똑같은 해결 방식 혹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그런 해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신 지견을 찾아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어떤 임상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 5 학습 적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진짜 의사가 되어서 이 환자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겠구나,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팀에 있어서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죠? 무임승차가 있죠. 개별 점수는 빵점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팀에 얹어져서 팀 점수 가져가고 토론도 제대로 참여 안 해서 그냥 토론 점수 남들이 하는 거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역시 안 되겠죠. 그래서 PBL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의 팀원 간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팀 기반 합숙에서도 팀이 있기 때문에 팀원 간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팀원 간 평가도 배점이 크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 간 평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팀 기반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video, we're going to give you a brief overview of the team-based learning strategy. As a quick summary, the team-based learning strategy, TBL, is a collaborative learning and teaching strategy that enables students to follow a structured process to enhance their engagement and quality of learning. The TBL process consists of a sequence of individual and grouped activities. First, teachers prepare and share with students a set of materials before each TBL lesson. Then the TBL lesson starts with an individual test. After the individual test, the students are put into teams and take the same individual test, but now as a team. Once the team test is finished, the teacher might have a clarification session. After this is over and students are clear on the subject's concepts, then they apply the knowledge in real case scenarios. Once this is done, there's an optional activity where the students can give constructive feedback to each other to improve their teamwork in future TBL lessons. But now let's deconstruct TBL in its learning activities. First, students are provided with a set of preparation materials before the lesson starts. These preparation materials can be readings, presentation slides, videos, papers, etc. Learning outcomes are provided for each topic to indicate what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from the material. This material can be emailed or made available to students via the course website or other means. The important aspect of this activity is that students study the materials before they come to class. After the study of the preparation materials, the next activity is the individual test that usually takes place in class. The TBL term for this activity is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Process Test, or IRAT. The IRAT test consists usually of about 5 to 20 multiple choice or very short answer VSA questions that focus on important concepts which students have reviewed in the preparation materials. Its main aim is to assess the preparedness of each student. The test is conducted under test conditions, and as the student answers the questions, they're not given feedback or a score. This means that students are not told whether the answer they have selected is correct or incorrect. Why we do this will become clear when we cover the next activity. Right after this individual test, the team test begins. Not surprisingly, the team test is called the TRAT, short for Team Readiness Assurance Process Test. The TRAT test contains the same questions as the previous IRAT, but with a couple of twists. Immediate feedback is given when selecting an answer, and the scoring is different as now students are performing the test as a team. Let's look at how the TRAT works. As the test is to be performed as a team, each team would need to select a team leader that would scratch the answers on behalf of the team. This might sound odd, but it will make sense once we explain the peculiarities of the TRAT. The TRAT uses scratch cards for each answer to a question. So when the team agrees to choose an answer, then the leader scratches the selected answer, and immediate feedback as to whether the answer is correct is instantaneously displayed. If the selected answer is incorrect, the team can scratch other answers until the correct one is found. This brings us to the second peculiarity of the TRAT. The scoring in the TRAT for each question is based on the number of attempts until the team attains the correct answer. For instance, let's imagine the team consensus is to choose answer A and instructs their leader to scratch it. If it's correct, then the whole team will get 4 points for this question. This is because they managed to get the correct answer on their first attempt. However, if the first answer they choose as a team is D, the leader scratches it and the feedback's incorrect, then the team will need to try for another answer. If on their second attempt they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team will get 2 points for this question. In the same line, if the team attempts 2 incorrect answers before reaching the correct one, then the team will only get 1 point for this question. Beyond 3 incorrect attempts, the team will get no points for their further selections. The beauty of the TRAT is the negotiation that takes place amongst the students to choose the answer to scratch.
As students might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their first answer choice, they need to provide their fellow team members convincing evidence as to why choose one option over another. These conversations are very enriching and can get a little heated. But once team consensus is reached, then the leader would scratch the selected answer on behalf of the team. If the answer is correct, then usually a loud cheer can be heard. If it's incorrect, then the team will need to reconvene their ideas, recalibrate their understanding, and select the next appropriate answer. The team moves through all the questions until the end of the test. By the end of the test, all students should know what all the correct answers are for all the questions. However, at times, some of the teams might have knowledge gaps, and lecturers or content experts may need to address these with them in a mini lecture after the TRAT. During this mini lecture, the content expert is able to clarify the conceptual gaps and also answer students' burning questions about the subject matter. Different teams are also allowed to answer each other's questions, with the lecturer only facilitating the discussion and intervening when need be. Now that the doubts are clarified and knowledge gaps addressed, the next stage is to apply this knowledge to solve concrete questions and cases. To do so, students are presented with application exercises, which can consist of questions or real case scenarios that challenge them to apply concepts learnt and make appropriate judgments. Once the team finishes an application exercise, each team may be called to simultaneously report on their answers and may be asked to defend or explain their choice to the rest of the class. This initiates a fruitful debate between teams with the intention to provide various possible solutions to the application problem. In some cases, after teams' discussions, the lecturer might reveal what the correct solution is. By the end of the application exercises, students should have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from the theory to its real application. After the application exercises, an optional but periodical activity called self and peer review allows each student to assess the contributions of them and their teammates to the team's success and their own learning. This is a formative process in which students get to practice giving constructive feedback to one another. And this concludes this brief introduction of team-based learning. Thank you for watching. 자,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셀프 피어 이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팀원 간 평가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성찰일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번 TBL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찰일기를 작성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체질과에서 주로 보는 임상 표현과 질환입니다. 자, 먼저 임상 표현이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표현하는 불편한 증상,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소증이 임상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 체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치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사상 체질이란 건 그냥 단순한 팔강변증과 같은 변증 도구에 지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상 체질과는 엄연히 임상각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방병원에 갔을 때 사상 체질과를 볼 수가 있고요. 사상 체질과를 전문 진료 과목으로 하는
전문 표방도 가능한 게 사상체질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상각과 중에 하나인 사상체질과는 대체 어떤 불편함을 가진 환자들이 찾게 될까? 사상체질과에서 주로 보는 증상, 사상체질과를 내원하는 사상체질과로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옆에 교과서 제가 캡처한 것 같이 이런 20가지 내용으로 체질과로 많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환자가 이 20가지로 체질과를 주로 내원한다는 얘기는 이 20가지에 대해서 다른 과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확연한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한번 치료해 보겠다 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적 치료가 보다 효과적인 증상들이 그만큼 체질과를 많이 찾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려움증, 피부과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방 피부과든 양방 피부과든 치료를 받는데 근데 뭔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 같은 아토피를 갖고 있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체질이 다른 게 아닐까 라고 해서 체질과를 내원해서 뭔가 맞춤 치료를 찾고 그렇게 체질적인 맞춤 치료를 했을 때 보다 기존의 한방이나 양방 피부과에서 효과를 못 봤다면 그런 체질적으로 치료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찾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체질과가 거의 이 정도를 다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보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적어요. 15주차 동안에 거의 이 20장 가지고 15주차 다 써도 될 정도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몇 주 정도 배우고 하려면은 이 내용 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0가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여섯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할 내용이고요. 예정이고요. 자, 주요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임상 표현형보다는 조금 더 변증 과정을 거쳐서 특정 질환으로 확정이 된 거, 그게 이제 질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 그게 뭐 COPD 같은 만성성 폐쇄성 폐질환일 수도 있지만은 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침, 주소증, 임상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큰 범위가 될 거고 그보다 감별 진단을 거쳐서 특정 질환 하나로 좁혀진 거, 이게 이제 주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 표현형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요 질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개 가까이 사상 체질과에서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2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역시나 한 학기 가지고도 혹은 한 학기도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에는 한 5-6가지 정도 추려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임상 표현형과 주요 질환에서 좀 더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게 바로 앞서 나왔던 임상 표현의 스키마, 다른 말로 해서 감별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질환에 있어서도 비슷한 내용의 진단 기준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내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환자가 가려운데 그게 두드러기냐 아토피냐 무엇이냐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환자의 어떤 환자가 요구를 하는 정보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치료에 있어서도 뭐 단순한 기능도 설사가 아니고 이게 크론병이다 하면 치료 방향이나 치료 계획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감별 진단, 진단 기준 자체가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한테도 의사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런 내용들도 국가고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세 여자 환자고
체질 진단은 소음인을 진단받았는데 이 소음인 환자가 로마 기준에 근거한 그러한 설사를 호소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설사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기 47세 소음인 그리고 그 소음인의 기능성 설사까지 안 거는 좋은데 근데 그런 기능성 설사에 관련된 답까지가 나오기는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국가고시의 답보기에서는 대부분 체질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들었던 47세 소민 남자 태음증이고 기능성 설사인데 근데 답까지에는 맞는 치방으로 해서 뭐 향상향이탕 또는 뭐 형방지향탕 이런 식으로 그냥 체질 처방 몇 가지가 쭉 나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서 정말 고생해서 스키마 진단 기준을 외우긴 했는데 학습하긴 했는데 그것들이 얼만큼 잘 외웠느냐를 알아보는 답까지로는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국가고시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비교적 부담은 적게 가지시고 제가 드리는 팁은 이러한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 졸업해서 임상 현장 갔을 때 뭔가 환자가 이걸로 왔을 때 이 책을 뒤져봐서 이런 식으로 감별 진단하면 되겠구나. 또 만약에 체질적으로 감별 진단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굳이 체질적인 치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감별 진단 도움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체질적인 치료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핸디북 같은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텍스트 말고도 요즘 온라인으로 뭐 AI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감별 진단도 가능하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진단율 85%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AI도 나오고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핸디북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소음인 지난 학기 때 했던 소음인 병증론들을 도표 위주로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음인의 장부 생리를 도표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인은 타고날 때부터 신대 비소한 장국 장리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래서 수곡의 소화가 될 때 나오는 항기는 왕성하게 대사작용 생성을 하지만은 수곡에서 나오는 열기, 이 열기들이 대사하거나 생성하는 것들은 매우 빈약하다, 부족하다 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음인한테 가장 중요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열기, 따뜻한 작용, 다른 말로 양난지기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보명지주인 양난지기가 왕성하게 작용을 한다면은 자기한테 약한 기능작용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약한 장기인 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비에서는 정상적인 전기 비기를 발휘하고 비에 배속된 부, 소화기 계통, 위 같은 경우에도 이 비기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상적인 위기를 발현하는 게 되면 아래로 대장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하나, 병적으로 한화, 차가울 하나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장이 기능을 변비나 설사를 일으키지 않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자체에서는 온기가 나오냐 대장 자체의 속성이 따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대장 방광 제가 전부 다 파랗게 표시해 놨죠. 그래서 대장 방광은 신국에 해당되고 성질로 따지면은 한기에 해당되지만은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한기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작동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기자고 하고 이것을 소음이니까 따뜻하다는 기로 표현해서 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인 대장에서 온기가 나온다. 그럼 모든 체질에 있어서 대장은 전부 다 온기로 작동하게 되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장이 지나치게 병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기다. 근데 그 정기를 따뜻한 속성의 이름을 빌려서 온기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장기인 비장부터 소화기 계통 위 대장까지 속 안에 있는 장부 계통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면 인체에 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배표, 겉부분 같은 경우에서 방광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그 방광도 지나치게 병적으로 하나되지 않으면서 양기가 제대로 소통을 해서 등에까지, 소음인에서 가장 약한 등까지 따뜻한 양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가 올라간다. 다른 말로 따뜻한 양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소음인은 양난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약한 편소지장인 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인체 내부의 장기, 장부, 인체의 겉면, 등판 팔다리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생리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자, 소음인의 표병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던지 아니면은 뭐 사다리에서 떨어졌던지, 혹은 이미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뭐 코로나라든지 각종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각종 원인 때문에 소음인의 목숨을 지켜주는 양난지기가 약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 양난지기가 약한 것 때문에 뭔가 인체 내의 정상적인 기의 흐름, 양기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양난지기가 약해진 것들이 인체의 복리, 비위, 소화기통 이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진 않고, 그보다는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배표, 인체 겉면 부분에 있어서 양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바로 표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도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신국 부위 방광, 인체 겉면 부위에 해당되는 방광 부위, 이 부위에서 양기가 등판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양기가 못 올라가고 병적인 하나 때문에 다시 양기가 내려와서 방광 부분에 쌓이고 쌓이는 거, 이게 바로 소음인의 표병이 되겠고요. 그러한 양기가 쌓인 것들을 다른 말로 신양곤열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배표 부위에 양기 자체가 제 갈 길 못 가고 도로 밑에 방광 부위에 쌓였다. 이렇게 되면 인체의 복리 자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인체의 복리, 대장 부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뭔가 대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하복팽만, 혹은 하복경만, 혹은 변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들이 대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 대장이 병적으로 하나가 돼버렸다. 라고 해서 대장 두려워할 파, 대장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표병은 이렇게 양기가 배표 부위에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인체의 복리 쪽에 대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것, 요게 이제 소음인의 표병인데, 이런 소음인 표병 상황에서도 땀이 나지 않으면은 양기가 단지 소통만 못할 뿐 소실되지는 않는 상태라서 그렇게 큰 병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갇힌 양기가 만약에 땀을 따라서 나가버리게 되면, 땀을 따라서 그 양기 자체가 점점점 고갈되고 바닥된다면 더욱더 문제다라고 해서 망양, 땀나는 증상은 양기가 망해버리는 더욱더 위중한 표병 증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소음인 리병은 아까와 똑같이 양난지기가 약해졌는데, 그 영향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리 쪽, 비위 소화기통과 장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비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 위 자체도 정상적인 비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가 병적으로 하나 차가워지게 되고, 당연히 그 위장의 기운을 도움받아서 대장도 너무 지나치게 하나 되지 않아야 되는데,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대장은 당연히 하나 병적으로 차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이 차가워지면서 설사하게 되는 거. 그래서 소음인의 리병은 복리의 양기 소통, 양기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게 되면서 설사하는 병증, 이 리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리병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배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상적인 화살표로 해놨긴 했지만은
여러분 배우셨다시피 소음인의 리병 중에서도 더욱더 양기가 절대적으로 더욱더 부족해진 그 소음병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체통과 같은 표병 증상이 겸해질 수 있다. 앞서 소음인 표병에 있어서 양기가 울체되면서 대장판 같이 나타난 것처럼 소음인의 리병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심해진 소음병 같은 경우에는 배표 부위의 양기가 소통이 안 되면서 마치 신체통, 지저통과 같은 표병 증상, 표리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양단직이 약하고 비장, 위장, 대장이 병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설사를 하는데 하지만 양기 자체가 그렇게 손상되지 않은 거. 그래서 위장까지는 비장까지는 아직 망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태음증이고 더욱더 약해져서 위를 넘어서 비장까지 침범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음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음증 같은 경우에는 심화비, 음동, 건강란간격병, 수결형, 황달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소음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병의 표증을 겸한 것들, 그 다음에 수양성 설사라는 하리청수, 그 다음에 대양이 뜨는 음상경향증, 그 다음에 장결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상과학 2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계획이나 평가에 대한 그리고 팀 베이스 러닝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수업 첫 시간, OT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